자, 여러분 오늘 업데이트가 좀 늦었는데 또 빨리빨리 해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어디 볼 거냐면 여러분들 책으로는 224쪽입니다. 여러분 224쪽 함께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소다던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이제 조선 후기 문학인데, 자, 이 조선 후기는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자,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선 후기, 중기부터 후기, 그리고 이제, 개화기 때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몇 군데만 좀 체크하면서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한글 창제 이후에 바로 우리가 국문 문학을 썼던 게 아니라고 했죠. 한글을 창제했다고 해서 야 오늘부터 한글 써? 뭐 이게 아니라 한글이 보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조선 전기에 창제를 했지만 사실상 한글이 보급된 거는 조선 후기라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래서 결국 국문 문학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다가 자, 그다음에 결국 한문 문학이 쇠퇴했다. 자, 이때 한문 문학이 쇠퇴했다는 표현보다는 한문 문학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국문 문학이 훨씬 넓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문 문학이 많아지자 보니까 한문 문학이 조금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원래 계속 한문 문학은 그 사대부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국문 문학과 우리는 이때 이 근대로의 이행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를 국문 문학과 한문 문학과 그리고 구비 문학이 혼재하고 있는 시기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국 조선 후기의 가장 큰 특징, 작가층이 확대되고 국문 문학의 비중이 커졌다. 자, 그리고 근대의 가치관, 어떤 봉건적인 사고를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건 중에 하나는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뭐 이 두 가지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사건이면서 자, 이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부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동안 지배적이었던 질서나 계층에 대해서 재인식한다. 아, 이놈의 양반들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더니 뭐 전쟁 나니까 지들 먼저 도망가고 심지어 뭐 전쟁으로 황폐화 되었을 때도 뭐 별로 도움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작가층이 확대되고, 자, 이때 작가층의 확대는 여성과 평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문 문학의 비중이 높아졌다. 자, 요 내용은 사실 한 가지 내용이지 작가층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국문 문학의 비중이 높아진 거였지. 자, 그래서 이런 국문 문학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경기체가는 소멸되고 경기체가는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사대부들이 잠깐 즐겼던 뭐 그런 장르,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를 반복하는 그런 장르여서 뭐 사대부들이 가끔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뭐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시조와 가사는 그 저변을 확대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얘기했습니다. 뭐 시조는 약간 사서시조의 형태로 자유로워지는 형태까지 수용을 하고 그리고 작가층이 넓어지는 것을 수용해서 시조가 훨씬 넓은 이 향유층을 갖게 되었고 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 가사, 평민 가사, 유배 가사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가사 역시 이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뭐 이런 일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났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의 흐름을 정리해보자 해서 조선 후기에 소설 문학이 발전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조선 후기의 소설 문학의 발전 중에서 판소리계 소설인 흥부전을 봤던 거지. 자, 그리고 이 조선 후기에는 시가문학이라고 했는데 야, 이때 시가문학이라는 것은 서정갈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시가문학, 요거 서정갈래야, 서정갈래. 자, 조선 후기에 서정갈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작가층이 확대되었다.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시조에서 사서시조로 변화했고, 그리고 가사도 역시 이 장편의 가사들이 등장하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 앞에 지문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시조 같은 경우에는 전문 가객이 등장한다. 시조가 원래는 시조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었지. 자, 그래서 이런 전문 가객이 등장하면서, 뭐 이런
이런 책들이 나타났다. 뭐 그랬는데 시조는 어쨌든 노래로 부르는 것이었다. 뭐 요 정도의 의미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사는 여성 계층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독자가 되기도 하면서 자, 그래서 그 여성들이 쓰는 그 가사를 규방가사? 지금 여기 규방가사 나와 있죠? 자, 이때 규자가 그 여자가 머무르는 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규방가사 혹은 뭐 내방가사? 뭐, 요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쓰는 그런 가사가 많이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자사층에 여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당연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에 판소리, 뭐 이제 판소리는 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판소리가 유행했고 원래 판소리 12마당이 있었는데 그 12마당이 다 전에 내려오진 않으며 지금 5마당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요 정도를 원래 신재호가 병광세가까지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병광세가는 지금 정확히 내려오진 않고 다 정확히 내려오는 것은 여기 적벽가까지 해서 요 판소리 5마당. 자, 요거는 정확히 그 사설이 전에 내려오고 있고 이 병광세가나 뭐 장기전도 판소리계 소설로 보는데 장기전도 아마 판소리 사설이 존재했던 것으로 뭐 그렇게 알고 있지만 뭐 지금까지 정확히 내려오는 것은 이 5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한문문학. 자, 한문문학은 뭐 퇴조했다, 쇠퇴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왜냐면 이제 양반이 있는 한 한문문학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문문학의 절명시를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신소설과 신체시는 이게 이제 개화기에 등장하는 작품들인데, 자, 요거 이제 개화기에 새로운 유형의 소설, 새로운 몸의 형태인 시,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소설과 신체시는 앞시대의 문학에서 완전히 벗어난 갈래라기보다는 그냥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갈래였다. 라고 하면서 뭐 이해조, 안국선, 이인직 뭐 이런 사람들 다 얘기하는데 자, 이해조, 이인직, 친일파 자, 친일파 여기서 아닌 사람은 안국선의 금수회의록밖에 없습니다. 자, 이 금수회의록은 야, 금수가 뭐예요? 금수가 짐승의 짐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화소설인 거지. 의인화가 이루어진. 자, 근데 이 회의에서 인간들의 무자비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금수회의록 이런 것들은 새로운 유형의 소설, 신소설인데 뭐 신소설은 문학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 안국선을 제외한 썼던 모든 사람이 친일파이기 때문에 이 문학 작품에서 잘 등장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출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데 한 번인가 이 이인직의 혈에도 뭐 이런 것들 한 번인가 출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채시의 대표적으로는 최남선의 해외기서 소년에게, 최남선이 맨 처음에는 그 이광수와 함께 민족을 구원할 영웅처럼 이렇게 손꼽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최남선도 역시 친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소설과 신채시를 썼던 사람들이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새로운 형태의 뭔가를 창조해낸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남들보다 새로운 것을 일찍 받아들였는데 그 일찍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본을 통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문학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 똑똑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회를 바라보는 눈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개화기 시대에 신소설과 신체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내용, 야 우리가 전에 내려오는 전통 버릴 거 버리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화를 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뭐 그런 장르의 문학이 등장하기도 했다. 요 정도로 하면 225쪽까지 여태까지 배운 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226쪽으로 가서 근현대 문학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근현대 문학에서는 지금 이제 근현대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일제강점기. 자, 우리가 1910년에 이제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 이 1910년부터 현대는 오늘날까지예요. 오늘날까지. 자, 그래서 근현대 문학 이렇게 나눠놨는데 1910년에서 오늘날까지의 문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 문학은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문학은 인간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조건이 새로워지면 그에 따라서 문학도 새로워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서 이 근현대 문학도 새로운 변화의 내용. 자, 이제 우리가 어쨌건 1910년에 하늘합방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개화를 막 급속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이제 문학에 담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뭔가 일본에 대항한다거나, 뭐 일본에 저항하는 내용, 뭐 이런 내용,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문학의 주요 소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단원에서는 근현대 문학이 어떻게 펼쳐지고 시대와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문화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배워갈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227쪽으로 바로 갑시다. 할 게 많으니까. 자,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가 있는데 뭐 이 시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김소월 시인의 대표작 중에 하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진달래꽃을 주로 알고 있지만, 뭐, 그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에 다 담겨 있었던 시들입니다. 자, 김소월, 여자 아니에요. 이제 아직도 이 사람 여자인지 아는 김영랑, 김소월, 이런 사람들 여자인 줄 아는 사람들 있어. 자, 김소월 씨, 김정식 씨야, 김정식 씨. 김영랑, 김윤식 씨, 다 남자들입니다. 자, 1920년대에 등단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은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시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전통 시인인 이유는 이 사람이 썼던 시의 내용도 그러하고, 이 사람이 쓰는 시의 형식도 그러하기 때문에 전통 시인입니다. 자, 그러면 전통 시인, 그 내용에 어떤 면을 담고 있어서 그러냐? 자, 이 사람이 시에서 담고 있는 정서, 감정이 이게 전통적이라는 거야. 그럼 어떤 정서와 어떤 감정을 담았냐면 한을 담았지, 한. 자, 그래서 이 한을 노래한 우리의 전통 시인이었다. 우리 민족이 한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하니까. 자, 그리고 형식에서는 민요 형식을 이 사람이 즐겨 씁니다. 민요 형식, 민요는 몇 음보? 자, 이런 거 좀 외우라고 했습니다. 민요는 대체로 3음보, 4음보도 물론 있어. 자, 대체로 3음보, 고려가요 3음보, 시조 가사 4음보. 그지? 자, 그래서 3음보의 형식을 주로 즐겨 쓰는, 뭐, 요런 내용들 때문에 이 김소월 시인을 전통 시인이다.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때 초자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초자는 부를 초자입니다. 부른다는 뜻이고, 혼은 뭐 우리가 혼자입니다. 사람의 영혼 할 때 그 혼자. 자, 그러면 혼을 왜 불러? 쓰잘데기 없이. 혼을 왜 부르겠어? 혼이 어디 갔으니까 부르겠지. 자, 그래서 이 혼을 부르는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혼을 부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얘기해 줄 건데. 자, 그러면 이제 228쪽으로 넘어가서 시를 본격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228쪽에 있는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자, 이제 이미 정보를 줍니다. 초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 이미 돌아가셨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슬픔을 애절하게 노래한 시이다. 자, 지금 시적화자의 상황, 우리 시적화자의 상황 나왔고, 그 다음에 감정 나왔어. 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이게 절망적인 슬픔을 느꼈겠지. 자, 그래서 우리 화자가 이런 절망적인 슬픔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시대 상황과 시에 나타난 정서의 깊이를 고려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그랬네. 이게 일제감점기 시대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대. 사랑하는 이미 사별을 한 건데, 이게 왜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김소월 시인이 어쨌든 전통 시인이 된 거는 아무튼 이 시대에 굉장히 히트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시가 히트를 했을 때는 그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볼 거고. 자, 그래서 시에 나타난 정서. 이 김소월의 슬픔은 그냥 슬픔이 아니야. 요거는 슬픔보다 훨씬 심화된 감정인 한이니까 한. 자, 그래서 이 김소월 시에 나타난 정서의 깊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거. 자, 일단 이 작품은 누가 뭐래도 서정갈래입니다. 서정갈래. 서정갈래에서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시적화자 파악해야겠지. 시적화자의 상황, 그 다음에 뭐 태도, 뭐 이런 것들 파악해야 됩니다. 그치? 뭐 이런 것들 이제 기본 아니겠어? 그 다음에 뭐 정서, 뭐 이런 것들 무조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적화자가 자신의 상황이나 태도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방법들이 있지. 자, 그래서 이 표현 방법, 표현상의 특징,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작품이 왜 중요하냐, 이 작품의 어떤 문학사적 가치, 혹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요소, 시대 상황이 반영된, 시대 상황을 고려한 해석, 이런 것들 체크해둬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3가지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이 초는 후루룩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바로바로, 그 진도를 팍팍팍팍 나가봅시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초자는 불을 초자입니다. 불을 초, 불을 초, 이게 혼자인데, 야, 이게 초혼이 뭐냐면, 우리 전통 의식 중에 고복의식이라는 게 있어, 고복의식. 고복의식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거, 니네 그거 아니야? 그거 봤냐? 사도? 사도, 송강호하고 유아인 나왔던 사도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영조 역할을 맡았던 송강호가 유아인을 이제 뒤주에 가둬가지고 죽이잖아? 그러고 나서 그 장례식 장면에 보면, 이제 그 사도세자를 가까이서 모셨던 내관이 이 사도세자의 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누구 복 하면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물품, 옷을 가지고 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름을 3번 불러. 이름을 3번 부르면, 누구, 이렇게 부르면은, 이렇게, 송중기, 이렇게 혹시 부르면은, 이러면은 그 사람의 혼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부르는 이런 의식을 고복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전통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초혼이야. 초혼이 뭔지 알겠지? 이름을 부른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나왔잖아.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가는 사람의 혼을 3번 부른다 해서 이 초혼입니다. 그래서 요 의식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고복의식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망했다는 거, 이미 죽었다는 거, 임의 죽음을 이미 의미하는 거지. 그니까 고복의식을 할 수 있잖아. 죽어야만 고복의식을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에서 이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년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1년부터 보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이제 임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겠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흩어진 그런 뜻이야. 허공 중에 흩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이 없어. 죽었거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랬네. 야, 그러니까 불러도 주인이 없는 이름인데 내가 이 이름을 부르다가 죽을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죽을 만큼 슬프다. 그 말이지. 죽을 만큼 슬프다는 것은 너무나 슬퍼서 절망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래서 절망적인 슬픔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연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화자가 너무나 슬프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름이여 반복. 자, 그리고 따옴표. 자, 따옴표 영탄법이지. 느낌표 팡팡팡팡 영탄. 자, 그래서 반복과 영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몇 번에 끊어 읽히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아하, 삼음보.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또 좀 봅시다. 자, 두 번째, 심중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을 못했어.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무슨 말이겠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지금 힘든 거니까 사랑한다는 말이겠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 그 말을 끝끝내 못했다. 자, 그러면서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그런데 여기도 역시 반복과 영탄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가면, 자,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요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다. 자, 요거 왜 중요하냐면, 야,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려있다. 자, 서쪽으로 넘어가는 산마루에 걸려있다. 이 말이야. 자, 이 서쪽으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야? 그럼 여기는 저녁이야, 저녁. 자, 이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저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야, 낮과 밤의 경계야, 저녁은. 야, 이거를 삶의 인생으로 본다면 삶과
죽음의 경계야.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삶과 죽음의 경계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저녁이 낮과 밤의 경계이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이 해가 서산마루에 걸리었는데 톡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마치 어떤 이 부분이 저녁이라는 것이 죽음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야. 여기서 서쪽으로 좀만 더 가면 죽는 거야. 자, 그래서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이게 그냥 풍경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적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그냥 단순한 풍경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계선으로 죽음의 이미지나 어떤 슬픔의 이미지,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나는 것처럼, 이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릴 것 같은, 완전히 죽음의 세계로 가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사슴은 슬프고 뭐고, 야, 사슴은 뭐 사자가 쫓아오지 않는 한은 슬픈 일이 별로 없는 애요. 자, 근데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지금 감정이입이 이루어진 거지. 이거는 뭐 우리 화자의 감정이지.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자,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그랬네. 자, 여기 부분은 좀 표현이 어려운데 여기 봐봐. 3년에서 지금 여기 떨어져 나가 앉은. 야,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우리 화자가 여기 혼자서 여기서 우리 화자가 여기 혼자 떨어져 앉은 산. 야, 요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화자가 되게, 뭔가 외롭고 슬프지 않겠어? 산 무리들이 여기 있는데, 산 무리들이 있는데, 나 혼자 외따로 떨어져 앉아서 여기서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화자의 이게 고립감이나 외로움,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떨어져 나가 앉은, 이때 떨어져를 두 번째로 해석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 산과 산 사이가 거리가 떨어져서 앉아서 이렇게, 외따로 떨어진 산 위에 앉아서, 뭔가 우리 화자가 외로워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두 번째 또 뭐냐면 이미 어딘가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화자가 임액에서 떨어져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 임액에서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 자, 그렇다면 이때의 화자는 이제 임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이 임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이런 화자의 모습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이 표현은 화자의 고립감이나 외로움, 그리고 임과의 거리감, 요런 것들을, 요런 것들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그랬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사연으로 가면, 서름의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의 겹도록 부르노라. 자, 이때 서러움이야, 서러움. 자, 요거는 이제 감정의 직접 노출이지. 자, 감정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어. 네가 죽어서 내가 너무 슬프고 서러워. 서름에 겨워서 부르노라, 서름에 겨워서 부르노라. 자, 완벽한 반복이지. 자, 그러면서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그랬네. 하늘은 죽어서 가는 공간, 땅은 살아서 있을 수 있는 공간.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삶과 죽음의 거리가 너무 멀구나.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거리가 너무 멀구나. 요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서 마무리.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자, 여기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시장에 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혹은 다른 나라로 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 부인이 거기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바로 망부석이지.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다가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다가 돌이 되었다 해서 망부석설화지.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의 설화를 지금 차용한 표현이고,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라고 하면서 역시 마지막에도 반복과 영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내가 돌이 되어 죽어서 돌이 된다고 해도 너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임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시는 이제 이미 죽어서 너무너무 슬프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뭐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고 몇 가지만 좀 정리할까? 이 그 뒤에 여기 학습 활동에서도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요것만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십시다. 자, 지금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한 표현이,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표현 좀 중요했던 거, 요거 서사마를, 붉은 해는 서사마를 걸리었다. 요 표현의 의미,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자,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자, 요것들,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시는 이 전통시다. 우리나라의 전통시인이다. 그리고 김소월도 전통시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초원이라는 시도 역시 우리의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우리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는 시냐? 이 시의 내용이 그러하고 형식이 그러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용 중에는 이 시에서 우리의 전통의식, 고복의식을 차용하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마지막에 우리의 전통인 망부석 설화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김소월 시인은 어떤 시인? 한의 시인입니다. 이 한의 정서라는 것이 우리의 전통 정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이 시는, 그리고 김소월 시인은 전통 시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식.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는 세 번의 끈을 익힙니다. 사문보에 민요적 유격을 쓰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뭘 별로 어렵지 않고. 야, 그리고 이 작품에서 계속해서 반복과 영탄법을 쓰고 있는데, 자, 이 영탄은 감정을 노출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자, 운율은 기본적으로, 반복은 기본적으로 운율을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복법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그 영탄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전체적인 운율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뭐,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학습활동 계속 이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